입문과정 네 번째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죠. 법률 요건, 법률 효과의 관계. 법률 요건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생기죠. 법률 요건은 권리 변동, 즉 권리의 취득, 변경, 소멸을 말하고요. 그 권리 취득, 변경, 소멸이 되려면 그 원인, 즉 요건이 갖춰져야 되죠. 그 요건이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두 가지가 있다. 두 번째,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인간의 행위로서 행위자가 원한 대로 효과가 생긴다. 의 특징, 종류, 단독 행위와 계약을 구별하자. 세 번째, 법률 행위 요건,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이 있고 그 중에 효력 요건 중에서 당사자 갖출 요건, 당사자는 행위 당시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을 갖출 것. 두 번째, 법률의 목적이 법률 행위 당시에 확정성, 실현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을 갖춰야 된다. 세 번째, 법률의 필수 요소인 의사표시가 정상적이어야 된다. 따라서 의사표시가 비정상적이라면 법률의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데 비정상적 의사표시가 네 가지. 진위 아닌 의사표시, 통정허위 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개념을 잡았습니다. 뼈대 잡고 개념 잡았어요. 여기까지가 모든 법률행위가 갖춰질 일반적인 효력 요건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법률행위가 아니고 어떤 특정한 법률행위가 갖춰질 요건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대리행위라는 게 나와요. 자, 보통 계약은요, 자신이 직접 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대리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즉, 갑이 땅을 파는데 갑이 직접 하지 않고 을에게 맡겨요. 그래서 을이 갑을 대신해서 계약을 해요. 이런 걸 대리라고 하는 거예요. 즉 대리란 계약을 하는 사람과, 즉 법률행위 하는 사람과 그 계약을 통해서 발생하는 효과가 뭐예요? 권리와 의무죠. 그 권리와 의무가 귀속되는 자, 귀속이 뭐였죠? 속하는 자. 이게 분리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의에 나와 있죠?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를 하는 자와 그 효과가 귀속되는 자, 즉 권리 의무가 귀속되는 자가 분리가 되는 제도를 말한다. 계약을 하는 을과 그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가져가는 자가 분리가 되고, 이때 갑을 대신해서 계약을 하는 사람을 대리인, 권리와 의무를 가져가는 사람을 본인,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런데 이 대리행위가, 대리인을 통한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즉 갑에게 권리와 의무가 생기려면, 본인에게 권리와 의무가 생기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가? 당연히 법률행위니까 목적의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의사표시가 정상적인 건 당연히 갖춰야 되고, and 추가적으로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그게 대리에서 보는 거예요. 예를 봅니다. 밑에 갑이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매도할 때 직접 매매 계약을 하지 않고 을에게 자기를 대리해서 매도할 권한을 주었을 때 을이 병과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마치 본인 갑이 직접 계약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을의 매매 계약의 효과, 즉 권리와 의무가 갑에게 속하게 됩니다. 자, 이런 대리는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사적 자치를 확장하거나 사적 자치를 보충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사적 자치를 확장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갑이 을에게 땅 파는 계약을 맡겨요. 그럼 을이 갑을 대신해서 계약을 하겠죠. 계약을 할 때 갑은 다른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즉 본인 갑이 동시간대에 처리할 수 있는, 스스로 처리하는 걸 사적 자치라 그래요.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처리하는 걸 사적 자치라고 하는데 그게 확대가 된단 말이지. 이렇게 사적 자치를 확장하는 기능이 있고요. 이 기능은 주로 임의 대리라는 게 담당을 합니다. 그럼 임의 대리가 뭔지 이제 이따가 나중에 봐야 되겠죠. 반면에 사적 자치를 보충하는 것은 우리 제한 능력자와 관련된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제한 능력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보충해 주는 거예요.
스스로 뭔가 결정하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사람들을 대리라는 제도를 통해서 보충을 해주는 거죠. 주로 법정 대리가 그런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대리는 사적 자체를 확장하거나 보충하는 기능이 있는데, 세 번째 사자라는 개념하고 구별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대리와 사자를 좀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사자는 심부름꾼이에요. 자, 대리와 사자가 외형상 비슷하지만 좀 구별해야 됩니다. 자, 밑에 요거 가지고 구별해 봅니다. 갑이 부인이에요. 남편들에게 두부를 사오라고 시켜요. 본인이 가야 되는데 본인이 가지 않고 을에게 맡겨요. 자, 이때 아무거나 사와 라고 했다면 어떤 두부를 사올지를 을이 결정을 하죠. 그죠? 반면에 갑이 을에게 풀무원, 국산콩, 부침용, 1+1으로 사와 라고 했다면 차이가 분명히 보이죠. 1번은 을이 결정해요. 이게 대리예요. 2번은 갑이 결정을 해. 을은 가서 표시만 해. 이게 사자입니다. 이런 사자를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라고 불러요. 결국 대리하고 사자는 결정을 누가 하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게 되는 거죠. 대리는 대리인이 결정합니다. 사자는 본인이 결정하고 사자는 표시만 합니다. 대리는 결정과 표시를 대리인이 하는 거고요. 사자는 결정은 본인이 하고 표시만 사자가 하는 게 심부름꾼이 되는 거예요. 구별이 되시죠? 대리와 사자를 이렇게 구별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다만 두부가게 주인 입장에서는 대리인지 사자인지 구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제3자가 봤을 때는, 특히 상대방이 봤을 때는 사자하고 대리가 구별이 안 돼요. 겉모습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사자이지만 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가 생겨요. 대리와 사자는 분명히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 민법은 대리에 관한 규정만 있지 사자에 관한 규정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대리와 사자의 구별이 어렵단 말이지.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사자인데 상대방이 대리로 착각을 했을 때 이 사자의 행위에 대해서 대리와 관련된 민법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걸 나중에 좀 세밀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대리와 사자는 결정을 누가 하느냐에서 차이가 난다. 자, 대리의 종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예요? 대리권이 어떻게 발생하냐에 따라서 임의대리, 법정대리만 일단 구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유권대리와 무권대리만 구별할 거예요. 대리권이 어떻게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임의대리와 법정대리로 구별이 되고요. 두 번째, 대리권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유권대리와 무권대리로 구별한다. 이렇게만 일단 구별해 주세요. 두 번째 거는 지금 보지 마시고 임의대리, 법정대리, 유권대리, 무권대리 이렇게 구별이 된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간단히 개념을 잡아봅니다. 자신이 직접 갑이 계약을 하지 않고 을을 통해서 계약을 했을 때 이 계약이 갑에게 유효하려면, 즉 갑에게 권리와 의무가 정상적으로 발생하려면 첫째, 이 을이란 놈에게는 정상적인 대리권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요건이에요. 두 번째, 을이 병과 계약을 할 때 대리 행위라는 걸 해야 돼요. 자, 이 대리 행위라는 게 뭘까요? 을이 병과 계약을 할 때 이 계약은 나를 위한 계약이 아니라 갑을 위한 계약이다라는 걸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대리행위라고 불러요. 을이 병하고 계약을 할 때 마치 자기 자신이 계약을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되고 갑을 위해서 내가 대신 계약을 하는 거다라는 걸 밝혀줘야 돼요. 그런 걸 대리행위라고 합니다. 이렇게 을의 계약이 갑에게 유효가 되려면 당연히 대리권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병하고 계약을 할 때 대리행위라는 걸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대리권이 없어,
그런 놈이 대리행위를 했어. 이게 무권대리라는 거예요. 근데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을의 계약이 갑에게 유효가 되려면 대리권도 있고 대리행위도 있어야 된다 그랬죠. 요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갑에게 유효가 돼요.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부탁을 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즉 을에게 대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을이 대리행위를 해버렸다? 무권대리가 되니까 무권대리는 갑에게 유효다 무효다? 무효가 되는 거죠. 갑에게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대리에서는 크게 대리권, 대리행위, 그 다음에 대리권 없는 자의 대리행위, 무권대리, 이런 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핵심 내용이 되는데 조금 이상한 게 하나 더 나옵니다. 아까 부인이 남편에게 두부를 사오라고 시켰어요. 아무거나 사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럼 얘가 대리인이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축구를 보고 있었어. 국대 축구. 그래서 축구를 보기 위해서 아들놈한테 부탁을 해요. 야, 네가 갔다 와. 이 경우 이병. 대리인의 부탁을 받은 본인의 대리인. 이런 걸 복대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복대리. 이게 하나 독특하게 나와요. 그래서 결국 대리에서는 핵심적인 내용이 대리권, 대리행위, 대리권 없는 자의 대리행위, 무권대리. 이 세 가지가 핵심이고요. 경우에 따라서 복대리라는 개념까지 나온다. 대리인의 부탁을 받은 본인의 대리인. 이런 걸 복대리라고 합니다. 이 네 덩어리가 대리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간단히 또 개념 잡아봅니다. 대리권이 뭐예요? 대리인 자신이 아니라 본인, 타인을 위해서 일정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이죠. 자기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하는 걸 뭐라 그래요? 권한이라고 해요. 권한. 권리가 아니라 권한. 자, 이 대리권은 법률 규정에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부모가 갖는 친권 같은 것들, 이런 걸 법정 대리라고 불러요. 반면에 본인이 대리권을 줘요. 수권행위라고 합니다. 갑이 을에게 야, 땅 좀 팔아줘. 부탁을 합니다. 본인의 부탁. 본인의 부탁을 받아 대리권이 생길 때 이 본인의 부탁을 뭘 한다? 수권행위라 하고요. 이 수권행위를 통해서 발생하는 대리권을 임의 대리권이라고 하게 됩니다. 미성년자의 부모가 갖는 친권처럼 법률 규정에 생기는 것을 법정 대리라 하고요. 본인의 부탁, 뭐라 한다고? 수권행위. 이걸 통해서 발생하는 걸 임의 대리라고 하게 됩니다. 이렇게 크게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이런 대리권은 어떻게 소멸하는가? 자, 민법이 규정을 해놨어요. 127조하고 128조. 그 중에 127조는 좀 전에 왔던 법정 대리와 임의 대리의 공통적인 소멸사유예요. 공통적인 소멸사유. 본인이 사망한 경우. 두 번째,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 근데 대리인은 사망뿐만 아니라 대리인이 성년 후견이 개시가 된 경우, 대리인이 파산한 경우까지. 자, 성년 후견이 뭐였었죠? 완전히 늘 마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법원이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하는 경우, 그게 성년 후견의 개시죠. 그러면 대리인은 뭐가 되는 거예요? 피성년 후견인이 되겠죠. 이렇게 멀쩡했던 놈이, 멀쩡했던 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아서 피성년 후견인이 돼버리면 대리권은 소멸합니다. 어쨌든 본인 사망과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년 후견의 개시, 대리인의 파산, 이게 임의대리, 법정대리의 공통된 소멸사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리인이 된 후에 대리인이 피성년 후견이 되거나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대리권은 소멸하겠죠.
반면에 128조는 임의 대리의 특유한 수명을 사용해요. 여기에 보면 원인 관계가 종료가 된다고 되어 있죠. 이건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임의 대리는 뭘 통해 생긴다고 그랬죠? 수권행위를 통해 생긴다고 그랬죠. 그 수권행위를 뭐 해버려요? 철회. 그러니까 128조는 임의 대리의 특유한 소멸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쵸? 자, 대리권이 뭐고, 대리권은 어떻게 생기며, 어떻게 소멸하는가. 간단히 개념 잡은 거예요. 자, 두 번째가 대리행위죠. 대리행위는 뭐였어요?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할 때, 누구의 이름을 밝혀야 돼? 본인을 위한 것임을 밝혀야 돼. 즉, 본인의 이름을 밝혀야 돼요. 이런 걸 현명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현명. 드러날 현, 이름명. 대리인이 계약을 할 때 본인의 이름을 밝히는 거. 대리인 자신이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계약을 한다는 걸 밝히는 것. 그게 현명이라고 하게 되고요. 그걸 대리행위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 A가 B에게 자신 부동산에 대한 매각 대리권을 줬을 때 B가 그 부동산을 매각할 때 이 부동산이 누구 부동산임을 A의 부동산임을 밝혀야 되죠. B가 C한테 팔 때 이거 내 거다 그러고 팔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거 A 소유잖아요. 그러니까 B가 C한테 이걸 팔 때 이 땅은 A 소유고 나는 A의 부탁을 받아서 A를 대리해서 계약을 하는 거다. 라는 걸 밝혀줘야 C는 나는 A하고 계약을 하는 거구나. 계약 당사자가 A구나. B는 대리인에 불과하구나. 라는 걸 알겠죠. 만약에 B가 C와 계약을 할 때 이 계약이 A를 위한 것임을 밝히지 않으면 당연히 C는 당사자가 B라고 착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B의 계약의 효력이 A에게 귀속이 되려면 B는 C하고 계약을 할 때 A를 위한 계약임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대리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114조에서 뭐라고 해놨냐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야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대리행위라고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이건 대리행위도 아니다. 아니겠죠. 그죠? B 자신을 위한 게 됩니다. B 자신의 계약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매매 계약이라면 B를 위한 것임, A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면요. 매도인은 A가 되고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A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게 되면 매도인이 A가 되고 B는 매도인의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본인을 A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그냥 얘가 매도인이 되는 거예요. 얘는 아무것도 아니야. 얘가 매도인이 되는 거예요. 즉 대리행위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결국 B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B 입장에서는요. B 자신이 매도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타인 물건을 매매한 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라. 이걸 현명이라 한다. 그래야 대리행위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어 하나 하고 넘어갑니다. 준용이라고 되어 있죠. 자, 준용하고 비슷한 게 유추라는 게 있어요. 이건 어떤 거냐면 A 사항에 대해서 법에 규정이 있어요. 자, 그런데 비슷한 B 사항이 있어요. 이때 A 사항에 규정이 있으니까 비슷한 B 사항에 대해서 이 A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죠. 이걸 준용이라고 해요. 결국 준용이란 건 다른 데 있는 규정을 여기에 갖다 써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걸 준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반면에 비슷한 비사항의 규정이 없어요. 이거를 적용해라.
이게 준용이에요. 근데 적용한다라는 규정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A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 이거를 B 사항에 대해서도 이걸 적용해 볼까? 이게 유추예요. A 사항에 있는 규정을 비슷한 B 사항에 적용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에요. 근데 준용이라는 건 B 사항에 적용하라고 법에서 정해놓은 게 준용이고요. 유추는 정해지 않았어요. 규정이 없어. 그래서 추측을 해서 적용하는 거예요. 이걸 유추라고 합니다. 유추 어떤 사항을 직접 규정한 법이 없을 때 그와 비슷한 사항을 규정한 법을 해석을 통해서 빌려와서 적용하는 걸 유추라 하고 그걸 유추 해석이라 합니다. 승용차 통행금지라는 표지가 붙은 다리를 화물 자동차가 통과하려고 할 때 화물차도 승용차와 자동차라는 점에서 유사하기 때문에 승용차량 통행금지라는 규정을 화물 차량에도 적용하는 걸 유추라고 하게 됩니다. 반면에 준용은 규정 자체가 있어요. 어떤 법 규정을 유사한 다른 사항에 적용하라고 아예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그거를 준용한다 라고 하게 됩니다. 소민법은 뭔가 오타입니다. 소자 빼면. 대민법이 있고 소민법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소는 지워주세요. 결론, 유추와 준용은 모두 A에 관한 법 규정을 유사한 B에 적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유추는 해석을 통해서 조문을 빌려 쓰는 거고 준용은 아예 법에서 조문을 빌려 쓰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명은 본인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체, 방법 다 필요 없고요. 현명을 하지 않으면 뭐라 그랬어요? 대리인 자기를 위한 걸로 봅니다. 즉 대리행위가 아니게 됩니다. 대리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굵직하게 대리행위를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리행위 효과를 봅니다. 모든 권리와 의무는 직접 누구한테 귀속이 된다고요? 본인에게 귀속이 됩니다. 그럼 보세요.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해서 을이 땅을 팔았겠죠. 계약을 합니다. 직접 누가 계약을 한 거하고 똑같아요? 갑이 계약을 한 거하고 똑같아요. 자, 을이 병으로부터 돈을 받았어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직접 누가 받은 거하고 똑같아요? 갑이 받은 거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을의 행위는 마치 직접 본인이 한 것처럼 본인에게 직접 효과가 귀속이 됩니다. 자, 어쨌든 타인을 위해서 계약을 하는 대리의 경우에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존재해야 되고요. 대리인이 행위할 때 대리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 대리 행위는 뭘 말한다?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직접 본인에게 효과가 생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대리가 나왔죠. 자, 복대리 개념만 잡아봅니다.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팔아달라. 매각대리권을 줬어요. 근데 을이 어떤 사정이 생겨서 다시 병을 갑의 대리인으로 선임을 합니다. 누가? 을이. 갑이 을에게 부탁을 했고 을이 다시 병에게 부탁을 해서 병이 갑의 일을 처리해 주는 거예요. 결국 병은 을의 부탁을 받았지만 갑의 일을 처리해 주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대리인이 선임한.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이걸 뭐라 한다? 복대리. 자, 여기서 을이 부탁을 받았으니 을의 부탁을 받았으니 을의 대리인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보세요. 갑 소유 A 토지를 매각 대리권을 수여. 그런데 을이 다시 병에게 병 A 토지를 매매. 자, 이때 A 토지 누구 땅이에요? 갑소유 땅이잖아요. 따라서 권리와 의무가 누구한테 귀속이 돼요? 갑에게 귀속이 되겠죠. 따라서 병은 누구의 대리인이에요? 갑의 대리인이야. 누구 부탁을 받았어? 을의 부탁을 받았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대리인이 선임한, 대리인의 부탁을 받은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 잊지 마세요. 대리인의 부탁을 받은 본인의 대리인. 밑에 얘가 제가 말씀드리겠죠. 갑이 남편에게 마트 가서 두부 아무거나 한 모 사오세요라고 했는데 을이 다시 아들 병에게 아들 네가 가서 아무거나 사와. 이때 아들 병은 을의 부탁을 받은 갑의 대리인이 되는 거죠. 이런 걸 뭐라 한다? 복대리라고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징, 뭐 복인건비 책임 이런 거 다 나중에 자세하게 볼 겁니다. 개념만 잡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무권대리가 남았죠. 자, 제가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대리인이 대리권이 있고 대리행위가 있어야 본인에게 유효라고. 근데 무권대리는 뭐예요? 대리행위는 했지만 뭐가 없는 경우예요? 대리권이 없어요. 갑이 을에게 자신의 아파트 매각을 부탁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마치 갑으로부터 아파트 매각을 부탁받은 것처럼 갑의 대리인이라가 취임하면서 병에게 아파트를 매각한 경우가 전형적인 무권대리가 됩니다. 자, 갑이 땅이 있어요. 후레자식 놈이 하나 있어요. 아들놈이.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아들놈이 몰래 갖다 땅을 팔아요. 이때 을이 마치 대리인인 것처럼 아버지로부터 땅 매각을 부탁받은 것처럼 꾸며서 병에게 팔아요. 뭐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렇게. 이게 무권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리권이 없이 대리행위는 있으니까 갑에게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이 땅이 1억짜리야. 을이 병한테 대리행위로 3천에 팔았어. 나중에 이 사실 안 갑. 절대 인정 안 하시겠죠. 나 인정 못 해. 그런데 을이란 놈이 2억에 팔았네? 1억짜리 땅을? 아버님이 나중에 아셨어. 화를 내실 수도 있겠지만 3억이라고 할까요? 1억짜리 땅을 을이란 아들놈이 3억에 갖다 팔았네? 제주도 좋죠. 아버님이 나중에 야 잘했다. 인정할 수도 있죠. 결국 우리 민법은요. 무권대리에 대해서 본인에게 무효지만 본인이 그 무권대리 행위를 인정할 수도 있고 인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인정하는 것을 추인이라고 합니다. 인정하지 않는 것을 추인 거절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추인을 하게 되면 이 행위는 본인에게 유효가 돼요. 반면에 추인을 거절하게 되면 무효로 확정이 돼요. 본인에게. 그럼 보세요. 무권 대리 행위는 본인에게 무효잖아요. 근데 본인이 추인하면 뭐가 돼요? 유효가 되죠. 무효인 계약이, 무효인 행위가 본인의 추인을 통해서 유효가 될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그죠? 무효는 무효인데 유효가 될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이런 걸 유동적 무효 또는 불확정적 무효 이렇게 불러요. 유동적 무효 또는 불확정적 무효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무권대리 행위는 본인에게 불확정적 무효인데, 유동적 무효인데, 본인이 추인을 하거나 추인을 거절하게 되면 유효로 확정이 되거나 무효로 확정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되도록 해놨어요, 민법이. 근데 본인이 추인도 추인 거절도 하지 않으면 이 불확정한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상대방이 본인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추인할 거냐 말 거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물어보는 걸 최고라고 합니다. 자, 민법상 최고는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가 독촉의 의미가 있어요. 최고장, 독촉장을 말합니다. 최고는 독촉의 의미가 하나 있고요. 독촉이나 촉구의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는 물어보는 거예요. 뭐뭐 할지 말지. 물어보는 거. 최고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독촉 또는 촉구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뭐뭐 할지 말지를 물어보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최고는 두 번째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갑한테 이거 추인할 거냐 말 거냐를 물어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즉 상대방에게 최고권이라는 게 있어요. 또 하나가 요 경우 다시 병의 입장에서 1억짜리 땅을 3억에 샀어. 병 너무 비싸게 샀죠? 자, 이때 병 계약을 없었던 걸로 하고 싶어. 계약을 안 한 걸로 하고 싶어. 그럴 수 있겠죠? 자, 그럴 때 병은 뭐 할 수 있냐? 계약을 철회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무권대리, 그 중에서도 계약의 무권대리, 그 계약의 무권대리는 본인에게 유동적 무효고 유동적 무효. 다만 본인이 추인이나 추인 거절을 할 수 있도록 해놨고 상대방이 최고나 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게 우리 민법상 무권대리의 기본적인 뼈대가 됩니다. 이걸 협의의 무권대리라고 해요. 협의라는 건 좁은 의미가 되겠죠. 그럼 광의의 무권대리도 있겠죠. 이게 협의의 무권대리인데 광의의 무권대리도 있겠죠. 그럼 광의의 무권대리는 뭐냐?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라는 걸 합쳐서 광의의 무권대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대리라는 게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입문 과정에서는 표현대리는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요 말씀드린 거 협의의 무권대리 요것만 개념을 머릿속에 잡아주세요. 정리해봅니다. 갑이 아파트를 매각 부탁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마치 갑으로부터 숙권행위가 있는 것처럼 갑의 대리인으로 칭하여 매각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 무권대리 중에서 협의의 무권대리가 있다. 기본. 협의의 무권대리, 무권대리인이 대리권 없이 본인의 계약을 대리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로부터 숙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후레자식 놈이죠. 아버지 땅을 몰래 갖다 내다 팔아먹는 그런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자, 일단 무권대리는 대리권 없이 대리행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아무런 효력이 생기질 않아요. 다만 확정적 무효가 아니고요. 일단은 본인에게 무효지만 본인이 나중에 인정을 함으로써 추인, 유효가 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이렇게 일단은 무효지만 나중에 유효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뭐라 한다? 유동적 무효 또는 불확정적 무효라고 합니다. 물론 본인은 추인을 거절할 수도 있어요. 거절하게 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자, 여기서 추인이라는 말이 나왔죠. 추인이란 건 추후 인정, 사후 동의를 말합니다. 어떤 일이나 행위가 있은 후에 그것을 나중에 인정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범위에 추인이 총 3가지가 나와요. 무권 대리행위의 추인이 있고요. 무효 행위의 추인이 있고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이 있습니다. 3가지가 있는데 이거 3가지가 굉장히 헷갈려요. 굉장히 헷갈리니까 나올 때 개념을 명확하게 숙지를 하셔야 돼요. 3가지 추인 중에서 지금 무권 대리 추인을 본 거예요. 대리권 없는 자, 즉 무권 대리인이 타인,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요. 그러면 추인하면 효력이 있죠. 그래서 133조. 무권 대리 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계약시로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무권 대리 행위가 1월 10일 날 있었어요. 본인이 1월 20일 날 추인을 했어요. 그럼 1월 20일부터 유효가 되는 게 아니고 10일부터 유효했던 계약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유효였던 계약이 되는 거예요. 갑의 아들 을이 무단으로 대리권 없이 갑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면서 갑소유 땅을 병에게 팔았을 때 그 매매는 갑에게 무효지만 갑이 만약에 추인을 하게 되면 그 매매는 처음부터 갑에게 유효가 됩니다. 이런 걸 무권대리 추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무효행위 추인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볼 거예요. 지금 보죠. 자, 무효행위 추인은요. 원래 무효인 행위는요.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없어요. 그게 원칙이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무권대리 말고요. 무효인 행위는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행위로 본다라고 돼 있죠. 자, 예를 봅니다. 갑과 을이요. 1월 10일 날 가장매매 계약을 해요. 갑소유 A 토지에 대해서. 자, 가장매매가 뭐였었죠? 얼핏 지난 시간에 허위 표시였었죠. 그죠? 기억나세요? 허위 표시. 상대방과 합의한 비진이. 대표적인 예, 가장매매. 자, 가장매매를 하고요. 을에게 A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마치 매매를 한 것처럼 꾸미긴 꾸몄지만 그게 가짜 매매였던 거예요. 자, 가장매매는 108조 허위 표시를 뭐라고 돼 있죠? 무효로 한다라고 돼 있죠. 자, 가장매매가 무효라면 을에게 이전된 등기도 무효가 되는 거예요. 즉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요. 이 땅은 여전히 갑소유인 거예요. 물론 등기부에는 이런 게 안 나타나요. 이제 여러분들이 2차 과목 공시법을 공부하다 보면 등기부도 보게 되는데 A 토지의 권리자가 누군지를 기록한 장부가 있어요. 그게 등기부야. 그 등기부를 떼보면 소유권자가 을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등기부에 무효라는 사실은 안 나타나 있어요. 근데 어쨌든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갑과 을은 매매한 것처럼 돼 있지만 나중에 봤더니 가장매매더라. 을에게 소유권 등기가 넘어가 있지만 무효더라. 그럼 을은 소유자가 아니고 갑이 소유자인 상태예요. 자, 매매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인데 7월 10일쯤 갑과 을이 만나가지고 A 토지에 대해서 진짜 매매를 한다.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겠죠. 7월 10일 날 갑이 을을 불러서 야, 지난번에 1월 10일 날 너하고 짜고 매매한 것처럼 등기를 넘겨놨었는데 내가 진짜 돈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땅을 진짜 팔아야 되는데 땅을 진짜 팔게 생겼는데 너 이 땅 필요하다 그랬잖냐. 이미 너하고 마치 매매한 것처럼 등기까지 넘어가 있으니 네가 진짜 사라. 그랬더니 을이 그렇잖아. 내가 땅을 좀 필요한 일이 생겼는데 살게. 그래서 갑과 을이 7월 10일 날 진짜 매매 계약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있죠. 그렇잖아요. 자, 이때 7월 10일 날 갑과 을이 만나가지고 새롭게 계약서를 쓰고 다시 을에게 또 다시 을에게 넘어간 등기를 무효라고 지웠다가 다시 등겨주고 할 필요 없이 야, 우리 1월 10일 했던 이 가장매매를 인정하자. 추인. 이게 무효행위 추인이에요. 1월 10일 날 갑과 을이 했던 가장매매 계약이 무효인데 그 무효인 계약을 추인을 하면 마치 갑과 을이 새로 계약을 한 걸로 봐주겠다. 이게 무효행위 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라는 걸 알고 추인하게 되면 그 행위가 유효가 되는 게 아니고
새로운 행위를 한 걸로 보는 거예요. 새로운 행위. 1월 10일 날 가장매매를 했던 갑과 을이 7월 10일 날 만나서 1월 10일 날 했던 가장매매를 추인하게 되면 그 추인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새로 계약한 걸로 보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한다? 무효행의 추인을 한다. 갑이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서 자신의 A 토지에 대해서 친구 을과 짜고 마치 매매를 하는 것처럼 꾸며서 을 명의로 등기를 넘겨줬을 때 가장매매로 무효다. 다만 갑과 을이 나중에 그 가장매매를 만나서 추인하게 되면 그 가장매매가 유효가 되는 게 아니고 갑과 을은 마치 새로운 계약을 한 것으로 봐주겠다. 이런 걸 뭐라 한다? 무효행의 추인이랍니다. 자, 반면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은 이런 거예요. 갑, 미성년자, 을과 노트북 매매, 오토바이라고 할까요? 하도 오토바이를 사달라 그래서 아버지가 오토바이를 사줬어, 미성년자한테. 근데 며칠 타고 다니다가 유흥비가 필요하니까 부모 몰래 오토바이를 팔아버렸어요. 미성년자 갑이 아버지가 사준 오토바이를 지멋대로 팔아먹었다. 자, 이때 부모. 이 오토바이 매매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그렇지 않아도 오토바이 사준 걸 후회하는데 사고 날까봐 걱정이 되는데 아들놈이 팔아먹었네? 잘했죠. 따라서 부모가 이거 취소권 포기하겠다. 이거 취소 안 하겠다. 이게 뭐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이 되는 거예요. 미성년자와 같은 제한능력자가 단독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취소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 취소할 수 있는 행위라고 해요. 그런데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이 취소하지 않겠다. 즉 취소권을 포기해버려요. 이런 걸 뭐라 한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와, 입문 과정에서 그지같이 어렵죠, 내용이. 안 어려우세요? 이해가 쫙쫙 되세요? 아니지, 그죠? 한두 번 들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시험 범위에 추인이 3개가 나온다. 무권대리 추인, 무효행위 추인,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 이 3가지가 명확하게 구별이 돼야 돼요. 1년 뒤에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지금은 그냥 3개가 있다. 그 3개의 이름, 무권대리의 추인, 무효행의 추인,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 3가지가 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것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는 머리가 깨지려고 하죠, 지금. 그러니까 더 깊이 생각하면 머리 깨지니까 더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3가지 추인이 있다. 그 3가지 추인을 각각 무권대리의 추인, 무효행의 추인,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 이렇게 부른다. 그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추인은 뭐예요? 자, 미성년자 갑이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했을 때 그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가 계약을 취소하지 않겠다. 라고 취소권을 포기할 수 있다. 이걸 뭐라 한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을 한다. 취소권을 포기했으니 취소 못하죠? 이걸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무권대리 추인과 관련해서 다른 추인 2가지 개념을 좀 잡아봤고요. 다시 돌아가서 무권대리 행위는 본인에게 유동적 무효고, 즉 본인이 추인이나 추인 거절할 때까지 그 효력이 유동적이다. 본인이 추인 여부에 따라서 효과가 확정이 된다. 따라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본인이 추인도 추인 거절도 하지 않고 있으면 불안정할 수 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최고권과
철회권을 부여하고 있다. 본인에게는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을 부여하고 상대방에게는 최고권과 철회권이란 걸 부여하고 있다. 그랬죠? 자, 표현 대리. 어렵다 그랬어요. 간단히 개념만 좀 간단히. 표현 대리가 뭐냐? 무권 대리인데 상대방이 봤을 때 유권 대리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상대방이 봤을 때 유권 대리처럼 보이는데 거기에 본인이 원인을 제공했어요. 자, 예를 통해서 봅니다. 갑이 을에게 A 토지에 대해서 담보대출 권한을 줘요. 그리고 위임장을 써줬어요. 자, 그런 위임장을 가지고 대출을 받게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위임장에 위임 내용을 본인이 공란으로 써서 줬어요. 위임 내용을. 백지임장을 줘버렸어요. 그래서 을이 여기다가 매각이라고 써버렸어요. 매각. 그래서 을이 병한테 이 위임장을 보여주고 매매를 해버렸네. 갑이 을에게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아니잖아. 은행 가서 담보대출 받아오라고 권한을 준 거예요. 을은 매각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무권대리예요. 문제는 위임장에 매각을 위임한다고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병의 입장에서는 을은 매각 권한이 있다라고 믿겠지. 근데 거기에 갑이 원인을 제공했단 말이에요. 어떤 원인? 위임장 내용을 공란으로 해서 줬다니까, 갑이. 담보대출 권한을 위임한다고 써줘야 되잖아요, 갑이. 근데 공란으로 줘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대매각권이라고 써버린 거야. 그리고 그걸 병한테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갑이 이렇게 담보대출 권한을 부탁했는데 을이 그걸 넘어서 매각을 했어. 그죠? 이런 경우처럼. 자, 기본 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권한의 범위를 넘었다. 이건 대리권 소멸효가 아니라 대리권 권한을 넘은 표현이에요. 못합니다.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성립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민법상 표현대리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는 나중에 자세히 구별하고 이런 걸 표현대리를 한다. 갑이 이렇게 담보대출 권한을 줬는데 을이 그걸 넘어갖고 매각을 해버렸다. 그리고 갑이 위임장에다가 공란을 줘서 을이 매각 권한을 위임한다고 채워가지고 그걸 병에게 보여줌으로써 병은 을에게 매각 대리권이 있다라고 착각을 해도 그 착각을 하는데 갑이 일정한 원인을 제공했을 때 이런 경우에 무권 대리지만 본인이 책임을 지는 그런 무권 대리를 뭐라 한다? 표현 대리라고 하게 됩니다. 표현 대리. 그 표현 대리는 나중에 조금 자세히 볼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용을 진행하게 될 거예요. 자, 민법 총칙 중에서 목적 요건,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타당성과 의사표시 요건과 관련해서 비정상적 의사표시 4가지, 그리고 특별 효력 요건과 된 대리행위, 대리권, 대리행위, 복대리 개념, 무권대리 중에 협의 무권대리, 그 다음에 표현대리의 개념, 이 정도를 살펴봤습니다. 자, 입문과정 간단히 개념과 뼈대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단히 어려워요. 들을 때는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까먹고 다시 보면 새롭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올라오는 강의를 놓치지 말고 따박따박 들어주시고, 두 번째 반복해서 들어달라. 세 번째 스포츠나 뉴스 보듯이 들어달라. 입문서의 교재에 몰입되지 마시고 반복해서 듣는데 좀 전력을 다해달라. 그런 식으로 입문 과정이 끝이 나면 대충 용어들이 귀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기본 이론 강의를 조금 수월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말고 미루지 말고 따박따박 들어주시고 최대한 반복해서 들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법 총칙 중에
대리까지 개념 살펴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